한때 일본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경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기록적인 성장과 주가 상승 소식이 흘러나왔죠.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 도쿄를 통째로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리스트를 펼쳐보면 5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위 10개 중 8개가 일본 기업일 정도로 누가 봐도 지금은 일본의 시대라는 말이 어울리던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여기서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우리는 영원한 넘버원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을 떠올려보면 이때의 확신에 찬 분위기는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이 자신감은 일본 국경을 훌쩍 넘어 해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만 잘 나가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했죠. 뉴욕 한복판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록펠러 센터가 어느 날 일본 기업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매장에 등장한 명화들은 일본 부자들의 입찰에 줄줄이 낙찰되며 가격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돈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상징적인 건물도 수백 년 된 예술품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감각이 당시 일본 상층부와 투자자들의 정서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재팬머니를 주목했습니다. 미국, 유럽의 유명 자산들이 하나둘씩 일본 자본에 인수될 때마다 세계의 시선도 점점 긴장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계의 주인공은 일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장면만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게 됩니다. 일본은 애초에 잘 나가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의 도시와 공장은 그저 무너진 건물 잔해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거리에는 폭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불탄 건물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마구 찍어냈던 전쟁 채권, 통제 불능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터지며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고 돈의 가치는 눈 녹듯 사라졌으며 내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일본을 점령한 미군정의 구상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암울해집니다. 미국은 진주만과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자국 병사들을 떠올리며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범 기업을 해체하고 대규모 군수 공장을 잘게 쪼개 민간용으로 바꾸며 일본을 기술 강국이 아닌 낙후된 농업 국가 정도로만 남겨두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업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단순한 소비시장 혹은 완충지대 정도로 활용하려 했던 설계도였습니다. 만약 역사가 이대로 흘러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일본은 애초에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역사의 톱니들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는 곧바로 냉전이라는 새로운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나고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이어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터지며 동아시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아시아 지역의 전초기지가 절실해졌습니다. 이제 일본을 단순한 농업국가로만 둘 수 없는 전략적 현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미국이 다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그냥 약한 나라로 둘 게 아니라 자본주의 진영의 생산기지로 키워야 한다. 이런 판단 아래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폐허였던 일본은 이제 냉전 체제 속의 중요한 파트너 후보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일본의 후반전, 즉 제도약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곧 이어진 6.25 전쟁은 일본 경제에 엄청난 변곡점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나라의 비극이 일본에는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건너 먼 미국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을 병참 기지로 선택했습니다. 군수품 물자, 장비의 상당 부분이 일본 공장에서 조달되기 시작합니다. 멈춰 서 있던 공장에는 다시 불이 켜지고 녹슬어가던 기계들은 큰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체 직전까지 갔던 전범 기업들조차 새로운 이름과 간판을 달고 되살아났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전쟁 특수의 수혜를 입으며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문과 생산이 쌓이고 쌓여 전후 일본 재건의 1차 에너지원이 됩니다. 폐허였던 일본은 이제 다시 움직이는 거대한 공장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고도 성장기라는 이름의 폭발적인 시대로 이어집니다. 전쟁 특수를 발판으로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고속 성장 궤도에 진입합니다. 20여 년 동안 일본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1968년 일본은 영국과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 자리에 오릅니다. 미국 다음 세계 2위. 이 타이틀은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는 단순한 박람회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전국이 아니다. 완전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나중에 버블기 특유의 과도한 낙관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 이 위험한 믿음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태평양 건너 미국은 전혀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터지며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기름을 쓰지 않는 산업을 찾기 힘들 만큼 경제 전반에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만 치솟는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당시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폴 볼커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의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가 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사상 유례없는 초고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조정 끝에 물가는 서서히 잡혀갔고 시중에 풀렸던 달러는 다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귀한 돈이 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달러는 미국 제조업에는 치명적인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달러가 비싸지니 미국 제품도 비싸지고 대신 일본과 서독 제품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가격 품질 연비에서 큰 인기를 끌며 미국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미국은 계속 늘어나는 무역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85년 미국과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입니다. 이 회의에서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자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짧은 기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엔고는 곧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엔화가 비싸질수록 일본 제품은 해외에서 더 비싸지고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장률은 서서히 둔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출이 힘들다면 내수를 살리자. 그들은 금리를 크게 내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싸게 풀린 돈은 순식간에 시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기대한 건 이 돈이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 설비 확충에 쓰이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투자 기회가 먼저 보였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돈을 빌리는 비용은 거의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은행은 부동산만 담보로 잡으면 웬만해선 대출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땅값은 오른다. 이 믿음이 은행과 투자자 모두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더 비싼 건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새로 산 건물을 다시 담보로 잡아 더 큰 대출을 또 받는 일종의 레버리지 게임이 반복됩니다. 겉으로 보면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종이 위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 자기 자본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빚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을 돌았습니다. 옆 부서 누구는 주식으로 몇 억 벌었다더라. 고향 친구는 땅 사서 몇 년 만에 몇 배가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회사 동네 친척 모임에서 수없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속도보다 집값과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른 세상. 도쿄 도심의 땅과 아파트 가격은 실제 소득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 과열, 그리고 서민 주거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됩니다. 금리를 몇 차례 올린 데 이어 마침내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라는 초강력 조치를 꺼내들죠. 은행이 부동산에 내줄 수 있는 대출 총량의 상한을 엄격하게 씌우고 새로운 대출은 사실상 막혀버립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버블이 이미 한참 부풀 대로 부푼 뒤에 뒤늦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과열된 시장을 조금씩 식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버린 셈이었죠. 대출이 막히자 시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 거래가 멈추고 매물만 남게 되죠.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팔리지 않는 건물과 돌려막기 하던 대출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남긴 부실 채권은 그대로 은행의 손실이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휘청이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기업들은 투자를 접고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매출이 떨어져 또 다른 해고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버블이 붕괴한 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초기에 큰 이익을 보고 빠져나간 일부 투기꾼이 아니라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들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회사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삶. 정부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한번 훼손된 신뢰와 무너진 중산층의 삶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처방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그 여파는 10년을 훌쩍 넘겨 20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 버블 경제의 역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첫째, 경제가 너무 잘 나간다는 말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위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둘째, 빛과 낙관 위에 세운 축제는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것. 셋째, 버블이 꺼졌을 때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늘 가장 힘없는 다수의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버블은 그 나라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버블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징후를 봤을 때 우리는 일본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일본 버블 경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